그러니까 현실에서 움직이는 로봇차 설비 이런 것들이 다 엔비디아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는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큰 그림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젠슨 황이 방한 때 네이버를 찾는다. 6월 4일까지 대만에 있다가 6월 5일에 한국에 방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8일에는 네이버 건물을 찾아가겠다라는 이야기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주가에 엔비디아가 묻으면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갔었던 과거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녀석은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들어 놓은 수급 보조지표 있잖아요. 수급 보조지표, 여기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개미들이 주가와 반대로 매매를 했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제가 가격을 보조지표로 만든 거고요. 가공을 한 겁니다, 가격을. 그리고 이건 개인 수급을 가공을 한 지표예요. 이걸 보면 뭐 대충 데칼코마니가 나옵니다. 개미가 빠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주가가 빠질 때 개미가 열심히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개미가 파는 경향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으면 최근 그래프는 거의 다 맞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수급이 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개미가 열심히 팔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주가가 치고 올라가니까 개미가 팔았다가 갑자기 확 붙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가 붙어주면 이 고가권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개미가 지금 고가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한 방에 뚫기는 쉽지 않겠구나, 한번 눌렀다가 뚫는 게 차라리 타이밍이 더 좋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걸 보면은 수급 상황을 보면 기관의 모습과 가격의 모습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기관의 위에서 밑으로 찍어 누를 때는 주가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과 그 기관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지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건 맞는데 슬슬 위험한 고가권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상승을 못한다는 건 아닌데 최적의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건 개미들의 움직임. 개미가 지금 매수가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급이 좀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나이스한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덤비지 마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인데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뉴스를 따라서 시장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큰 그림에서 뉴스를 끼워 맞춰서 큰 그림의 조각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은 시장을 잘 보는 사람이고, 뉴스 하나로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그럴 건데 장님 코끼리 만지는 듯하다라는 거 알죠? 우리는 장님이에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못 그린다고. 지금 당장 나와 있는 뉴스 한 토막만 보고 그 부분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슨 황이 한국에 오고 한국에서 네이버를 찾는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만 보고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큰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어려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마음에 드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단타를 잘 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설명 듣고 나면 이해돼. 이거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자,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큰 그림을 그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옛날에 용산에서 용팔이 했던 거 기억나요? 알아요? 그래서 젠슨 황이 용산 가가지고 GPU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젠슨 황이 한국 좋아합니다. 한국 와갖고 짜장면도 맛있게 먹고. 아무튼 젠슨 황이 그랬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회장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AI가 발전을 하는데 이 AI의 발전에 있어서 GPU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병렬 처리가 필요했던 거야. 그동안 우리는 컴퓨터 사양을 체크할 때 CPU 중심의 사회를 살았었잖아요. 이게 AI가 발전하면서 GPU 중심으로 이동해 갔어요. 그래서 AI의 발전, GPU의 성장 이러면서 GPU를 아도를 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대 기업 엔비디아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옛날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였어요? 인텔 아니야, 인텔.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뒤를 바짝 쫓아가는 거 누구예요? AMD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같은 게이머들한테 희망은 누구였어요? AMD였잖아. 싸고 좋아서. 발열은 좀 나지만. 근데 그게 이제 GPU로 싹 넘어갔어요. AI가 발전하면서. 그래서 AI를 아도를 쳤어요. 그래서 연산코어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아도 쳤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달려가는 길이 이겁니다. AI 팩토리 설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넣으면 AI 풀스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AI 팩토리를 부르면서 GPU, CPU,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까지 풀스택.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지으려면 엔비디아가 설계한 데이터 센터대로 지으면 잘 만들어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열심히 꿍짝꿍짝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설계 도면 있지, 이거 사용하면은 어디 뻑도 안 나고 겁나 잘 돌아간다 이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GPU 하나를 아도를 치면서 쫓아갔었는데 다른 데서 뭐 빅테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GPU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의 칩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데이터 센터를 아도를 치자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가 GPU를 안 받고 니네가 자체 개발한 그 연산 칩을 갖다 박아도 데이터 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서버 한 대 팔기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한 동을 설계하고 표준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통신을 하게 되잖아. GPU와 간에 통신을 하게 되죠. 요거를 그동안 구리선으로 연결했는데 이거를 광통신으로 연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대한광통신이 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엄청난 HBM이 들어갑니다. 이 HBM 그동안 팔아먹고 꿀 빨았던 회사가 어디예요? SK 하이닉스. 근데 HBM4를 넣었죠. 이번에 HBM을 넣으면서 아도를 치면서 같이 빵 들어가서 주가가 훅 날아간 기업이 있으니 거기가 어디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HBM4 갖고 한번 쫙 하고 꿀을 빨고 말라 그랬는데 HBM이라는 게 뭐야?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게 HBM이란 말이야. 근데 HBM은 비싸, D램은 싸. 그러면 사람들이 삼성과 SK가 D램을 만들겠어요? HBM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D램 생산 공정 라인을 HBM 생산 공정 라인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D램이 어떻게 돼? 모자라지. 근데 D램 안 써? 쓰잖아. 그러니까 D램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D램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삼성과 SK의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왜?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잖아. 마진이 그만큼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파업하고 난리 나잖아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아무튼 삼성과 SK 다 어디로 들어갔으면 엔비디아 때문에 뿡 날랐거든. 얘네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지네가 먹겠다 이러면서 광통신 전환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광통신 아도 치면서 대한광통신이 날랐잖아.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지. 이 데이터 센터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언가로. AI에 연결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연결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려면은 6 필요해. 우리가 지금 5G를 사용하고 있는데 6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6G 관련주, 통신 장비주들의 상승세가 미친 듯이 날랐죠. 이노 인스트루먼트 뭐 이런 녀석들 말이죠. 이해가죠? 그래서 통신주가 날랐어요. 엔비디아가 묻으면 그냥 날아갑니다. 한 10배씩 날아가요. 이해가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인자동차라고 쳐봅시다. 무인자동차가 물론 이 차 안에 센서들도 달려있고 카메라들도 달려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스스로 연산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 부품값이 너무 많이 비싸게 들어가잖아. 싸구려들을 넣어놓고 이 데이터 센터랑 빠르게 연락을 통신을 하면 6G로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안내 지침을 내려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6G로 빠르게 통신하면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행하면 되잖아. 현장 상황 파악하고. 이해가죠? 그래서 6G 기술이 필요한데 이걸 6G 하나로 메꾸기에는 약간 간극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데이터 센터에다 보내지 말고 지 스스로 계산하게 만들자. 이거를 뭘로 합니까? 기지국.
이 기지국을 소형 데이터 센터화 시킵니다. 그냥 간단한 연산은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기지국 관련주들의 슈팅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최근에 SK텔레콤의 주가가 쭉쭉 날아갔죠. 그 앞으로 더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겠죠. 얘도 지금 6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지금 15만원, 13만 9천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상승세가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엔비디아의 큰 그림을 알게 되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뭘 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단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단타 기회를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GPU로 아도를 쳤는데 데이터 센터를 아도를 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데이터 센터를 아도를 쳤고, 거기에서 이제 광통신이 뻗어져 나왔고, 그리고 이거를 통신을 먹어야 되니까 이걸 6G로 먹겠다라는 거 가고, 그리고 요 사이에 기지국을 먹겠다 그래가지고 기지국도 가고 SK텔레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무인차?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피지컬 AI. 이해가? 이 피지컬 AI 시장으로 결국은 넘어가요. 이게 우리 실제 생활을 바꾸는 거거든. 이게 뭐가 되냐면 뭐 무인차도 될 수가 있겠고, 공장 안에서 일하는 로봇들도 될 수 있겠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길은 뭐예요? 로봇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로봇주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 시스템 NV링크 기술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G를 통해서 기지국과 이렇게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이 과정을 우리는 AI 랜동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GPU로 아도를 치고 NV링크 2차 아도를 치고, 그 다음에 기지국으로 3차 아도를 치는 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로 넘어가는 게 피지컬 AI 로봇 스마트 팩토리 모빌리티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 뭐 이딴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로봇 이쪽으로는 현대차랑 아도를 붙어 먹습니다. 현대차 같으니까 쭉쭉 더 날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가정 내에서 옴니버스를 구성하는 로봇 있잖아. 가정 내 전자제품들. 이걸 AI로 옮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LG전자랑 먹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전자가 날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장에서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동 로봇 쪽으로 가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날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로봇 쪽으로 돈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이런 녀석들이 지금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로봇까지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프라들을 다 깔아서 먹을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여기서 네이버는 어디에 먹히는 거냐면 로봇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현대차, LG전자, 삼성 제조라인, 물류 창고, 이거는 LG 뭐였더라? LG 뭐시기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뭐 아무튼 LG랑 붙어먹고, 로봇 빌딩 쪽은 네이버랑 붙어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빌딩, 네이버 1784 이게 로봇 빌딩이거든요. 저기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간다라는 의미 자체가 로봇 빌딩 시장을 먹겠다라는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겁니다. 풀스택이라는 거죠. AI. GPU로 AI를 장악을 하고요. 연산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GPU를 바탕으로는 AI 팩토리, 풀 패키징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패키지를 만드는 게 엔비디아가 가는 길이고요. 그 풀 패키지 안에 네트워크와 인터커넥트 뭐 이런 것들이 스택으로 묶입니다. 그 다음에 기지국가 6G를 먹어 들어가면서 데이터를 통신 레이어까지 옮기고요. 그 통신 레이어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모빌리티, 로봇 빌딩, 피지컬 AI 쪽으로 연결돼서 넘어가는 흐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움직이는 로봇차 설비 이런 것들이 다 엔비디아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는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큰 그림이에요. 길게 왔죠. 길게 왔는데 어때요? 흐름들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지금 이 그림 중에 어디 쪽이 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흐름 자체를 방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젠슨 황이 그 네이버 빌딩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만한 게 뭐냐면 피지컬 AI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피지컬 AI 쪽으로 돈이 많이 튄 녀석들이 어디냐를 보는 거지. 보여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돈이 가장 많이 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쪽으로 돈이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으로 지금 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엔비디아가 2차 전지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피지컬 AI와 저 로봇 쪽이 돈이 몰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2차 전지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 또 ESS 쪽으로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코스닥이 빠지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이거 돈 다시 들어와요, 이거. 올 하반기에.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들을, 거시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쫓아가야 돼.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같이 먹고 싶다면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레버리지가 괜찮거든요. 타이밍을 좀 보면 되겠죠.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쪽으로는 쫓아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잡스런 개미가 꼈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깔끔한 상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깔끔한 상황이 나오는 녀석들만 타이밍 딱딱 잡아서 먹어도 그게 어디야. 내 말 맞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이런 거라고. 큰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면 단타 기회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펄어비스에 물려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기는 한데 흐름 자체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메인 이슈가 뭐냐면 그 두나무 이슈가 있거든요. 야, 이것도 코인 관련해서 한번 쭉 썰을 풀어 드려야 되는데 나는 이 썰들이 재밌는데 시청률이 안 나와. 시청률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주식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식 인사이드나 이런 쪽에서만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 클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지식 인사이드 보지 내 영상을 볼 필요는 없죠. 대신 저는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타이밍도 함께 봐주죠. 그리고 종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타이밍 함께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와 함께하는 게 가장 수준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뭐 찍어드려야 되나? 최근에 반도체 소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